유독 여성들이 다 수분이 부족해요. 특히나 커피가 현대 여성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데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부위 중에 하나가 유방암이죠. 그래서 얼마나 진하게 마시느냐, 연하게 마시더라도 내가 커피를 마신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쁜 에스트로겐으로 변질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다 수분이 부족해요. 그런데 유독 여성들이 그런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성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많아요. 물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근육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량이 적다. 그러면 물탱크가 적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적으니까 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좀 적죠?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을 보면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굶으면 지방도 어느 정도 일부 빠져나가기는 하겠지만 근육이 소실되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특이하게도 마른 비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체형이 이렇게 말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만인 사람과 비슷한 내 몸에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작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 훨씬 더 수분에 대해서 취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급성 탈수냐 만성 탈수냐 나눠야지 될 것 같은데요. 급성 탈수는 2% 정도 물이 부족해지면 증상을 확 느끼게 됩니다. 갈증이라든지 뭐 피곤하다든지 지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쉽게 느낄 수가 있죠. 보통 한 5% 정도가 되면 이제 심장이 심하게 뛰게 되고 의식도 잃고 더 심하면 사망까지도 가게 되는 급성 탈수가 있는 반면에 도시 사람들은 급성 탈수보다는 만성 탈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1% 정도의 수분이 오랜 기간 동안 있다 하더라도 탈수가 있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날 가능성들은 매우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어느 정도 부족해야지 진짜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내가 만성 탈수냐 급성 탈수냐에 따라서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안 되느냐? 그렇진 않죠. 혈액이 어느 정도 가는데 성이 안 찬다. 이 얘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는데 뭐 한두 숟가락 먹고 배가 차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숟가락밖에 못 먹는 상황이 계속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한 산소가 와야 되고 충분한 영양분이 와야 되고 찌꺼기들을 혈액을 통해서 버려내야지 되는데 이런 상황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세포 손상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현대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대사질환들, 보통은 이제 먹는 음식 때문에 생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숨어 있는 공로자는 바로 탈수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 문제가 생겨요. 근골격계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골격계는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집에 누가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몸이 이제 튼튼해야 되는데 근골격계 중에 근육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완이 돼야 되는데 수분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이완이 안 되고 계속 뭉쳐지게 되죠. 오래되면 이제 통증으로 되는데 매 순간마다 척추의 배열 자체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는데 탈수가 있다. 그 다음에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혈액순환은 더 안 되게 되는 거죠. 여성들은 근육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워낙에 취약한데 탈수의 문제 또 자율신경의 문제가 같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악화될 거는 뻔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중에 제일 흔하게 이제 벌어지는 바깥으로 볼 수 있는 현상들 자체가 생리가 잘 안 되거나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난소 유방에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들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유방 자국 난소가 그런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특히나 호르몬의 문제들을 이제 더 쉽게 받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죠. 상황이 좋을 때는 좋은 에스트로겐으로 사용이 되지만 상황이 조금만 나쁘다. 그러면 나쁜 에스트로겐으로 변질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몸에 만성염증이 있을 때, 그건 이제 장 문제랑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요. 혈액순환 양이 적다. 그러면 장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에스트로겐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되고 이것이 빨리빨리 청소가 되면 되는데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소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갑상선 전문으로서 이제 유방을 진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환자가 물었을 때 80%는 호르몬의 문제고 20%는 척추 측만의 문제인데 80% 호르몬의 문제는 장 문제랑 관련되고 20% 척추 측만의 문제는 1.5이나 골반이 틀어지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더 심하게 벌어지는 원인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악화가 빨리 되고 더 진행이 심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영양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부위 중에 하나가 유방암이죠. 그래서 물이 충분해야지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될 때 유방암을 좀 예방하는 효과도 생기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성들은 감정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안정시키는 화학 성분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카페인이 자꾸만 맞게 되거든요. 커피를 마시면서 같이 먹는 디저트 자체가 장 건강을 해치게 되면은 세로토닌을 만들어내고 또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꼭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독소 처리를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죠. 물 청소가 제일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이 있어야지만 청소가 쉽게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청소가 안 되는 거죠. 청소가 안 된다는 거는 결국 혈액순환이 나쁘다는 거고 혈액순환이 나쁜 와중에 계속 독소는 내 몸을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커피가 주는 그 자체의 향과 맛이 내 감정을 좀 더 이제 다독거려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카페인의 효과만 좀 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디카페인으로 바꾸게 되겠죠.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내 몸이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피해가 좀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틀리게 됩니다. 분위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게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이 카페인을 먹는다고 하지만 커피가 주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영향에 똑같이 노출이 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카페인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체내에서는 계속 돌아가게 되거든요. 커피보다도 카페인 양이 적은 녹차로 바꿔본다든지 뭐 다른 음료로 전환시켜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갱년기 증상이 전혀 없이 지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생리가 끊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갱년기 증상을 겪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생리를 제대로 잘 하고 있지만 갱년기 증상과 똑같은 증상이 생겨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생리가 끝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갱년기 증상을 느껴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갱년기 증상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부각이 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에스트로겐 수치가 훅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에스트로겐은 여러 가지 작용들도 하지만 수분을 좀 저류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들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해주는 에스트로겐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 수분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는 갱년기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되짚어 보면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왜 갱년기 증상이 이제 생기는가, 끝난 지 한참 됐는데도 적응하지 못하고 갱년기 증상이 생기는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면 여기에는 숨어있는 비밀이 바로 탈수입니다. 만성 탈수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던 분들은 갱년기 증상을 훨씬 더 심하게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열이 갑자기 올랐다, 식었다, 땀이 갑자기 났다, 안 났다 이런 것들은 내 몸에서 체온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렇게 체온 조절을 잘 못하게 된 이유 자체가 수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갱년기 증상이 나중에 심하게 생길 거야 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내가 임신했을 때 입덧을 굉장히 심하게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겪을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요. 그것조차도 탈수와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입덧은 임신 5주에서부터 10주 사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턱구역질을 하게 되고 음식을 잘 못 먹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건데 양수가 이제 막 만들어져 가야지만 되는 시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혈액량이 이제 조금 더 자궁 쪽으로 쏠리게 되고 양수가 만들어져야지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5주에서 10주 정도가 이제 되는데요.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입덧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임신했으니까 입덧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런 것들이 교정이 되지 않았을 때 결국은 내가 폐경이 되면 입덧을 심하게 했던 것만큼 갱년기 증상도 굉장히 심하게 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가 이뇨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들은 얼마나 진하게 마시느냐, 연하게 마시더라도 내가 커피를 마신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좀 다르거든요. 진하게 마시면 진하게 마실수록 이뇨작용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겠죠. 또 오랜 기간 마신 분들은 처음 커피를 마신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이뇨작용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될 때도 이뇨작용이 더 쉽게 일어나게 되고요.
되는데요. 저염식을 하게 될 때도 내 몸에서 수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뇨작용은 아니지만 물을 마시는 효과가 반감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커피 자체도 괜찮다, 아니다, 마시면 안 된다, 어쩐 이런 논란의 여지들이 있긴 하지만 탈수 증상이 있고 신체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적정량으로 줄여보시는 것도 필요한데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우유 음료를 많이 마시잖아요. 라떼를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우유 자체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영양들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장 건강을 별로 좋지 않게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됐을 때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카페인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이제 문제들이 더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카페인의 영양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당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달달한 것들을 먹어야지만 힘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너지 드링크에는 카페인도 많이 들어있지만 당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벌써 어린 나이에서부터 카페인에 노출이 되고 혈액순환에 문제를 만들어내고 탈수를 자꾸 시켜서 세포를 망가뜨리게 하는데 당이 많이 들어가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만들어내고 만성염증도 만들어내고 복합적으로 생기게 되면 세포 손상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세포 회복이 굉장히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극복해낼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경향으로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를 먹게 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자제를 시켜줘야지만 되겠죠. 믹스 커피에는 아무래도 이제 당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한 잔 정도는 뭐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또 맛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걸 안 마시면 입이 심심해서 계속 마셔야 되고 당분을 많이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믹스 커피는 제한하는 것이 좋겠고요. 일반 커피를 마신다고 해도 항상 같이 먹는 음식들도 꼭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쓴맛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달달한 음식들을 같이 먹게 되잖아요. 내가 단 음식과 같이 먹는 커피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믹스 커피 자체도 문제들이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커피를 끊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완화는 되겠지만 이 커피를 좀 오래 끊고 나서 굳이 참아야지 되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뤄낸다라는 건 조금 이제 쉽지 않죠. 언젠가는 그런 버릇으로 그런 습관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그런 식으로 꼭 커피를 끊어야지 되느냐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커피가 수분을 부족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제 원인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커피를 마셨으니까 수분을 좀 더 많이 섭취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내가 커피를 마신 만큼의 비슷한 양이나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물을 섭취를 하면 보완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뇨작용을 한 만큼 좀 더 보충을 한다. 이게 좋은 생각일 수 있는데요. 계속 커피의 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물의 양도 계속 느리게 되면 여러 가지 성분들이 희석이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요즘엔 뭐 물을 뭐 2리터 이상 마시세요. 3리터 마시면 좋고요. 뭐 4리터까지 마시기도 해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내 몸에서 너무 많은 양의 수분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를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탈수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사실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커피를 마셔서 만들어내는 탈수만큼이나 물을 마셔가지고 만들어내는 탈수도 내 몸에 악영향을 주는 거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저염식을 하면서 커피도 많이 마시고 또 저염식을 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거는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커피로 다이어트 때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반드시 소금의 양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 커피를 마셔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소금 물을 마셔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음식의 소금 양을 충분히 해가지고 먹는 효과보다도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금의 양 자체가 음료를 마실 때 짠맛이 나기는 하지만 음식에서 적절한 간을 맞춰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커피로 또 거기에 소금이 부족해질지 모르니까 소금을 넣어서 소금 커피를 마신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셔야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요. 한때는 방탄 커피,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지방을 먹으면 배고픔이 덜해지니까
이왕 마실 거면 지방을 좀 더 넣어서 마셔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나 많이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을 좀 지양하시는 것이 좋고, 이것은 그냥 기호 음식이죠. 꼭 이걸 필수적으로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끼니로 때우고 끼니를 대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그런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을 드시게 되는데요. 카페인이 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카페인 자체가 내 몸을 좀 회복시키는 듯한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침에 커피를 좀 줄여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향이 있고 맛이 나는 음료로 좀 대체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레몬수를 좀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레몬수를 물론 차갑게 해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찬 음료보다도 커피와 비슷한 상황으로 좀 따뜻한 음료를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만성 탈수가 일어나고 있구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찬 음료가 혈관을 수축한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혈관이 수축해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있고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찬 레몬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좀 따뜻한 음료로 계속 내 몸에 물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적응하고 훈련하는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뇨작용을 하는 음식들을 좀 줄이시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뇨작용을 줄이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장에서 생긴 여러 가지 만성염증들도 줄이는 노력을 같이 하셔야지, 과식을 한다든지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들을 많이 드신다든지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 커피만 줄였다라고 하면 그 효과는 보장할 수가 없죠. 여성은 여러 가지의 영향들을 많이 받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근골격계가 약해서도 그렇고, 내가 먹는 음식에도 영향을 굉장히 쉽게 받고, 주변 사회에서의 바라보는 시선들도 여성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힘든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커피가 정말 친한 친구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제 되어 있는 게 현대 여성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데요. 이 커피가 긍정적인 효과만큼 부정적인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대체를 한다 그러면 끝까지 좋은 친구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양을 줄여보고 적절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현명한 현대 여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만 높으면 혈관을 망가뜨린다 해가지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채식으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채식만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 상태 자체가 별로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전분이 많이 들어있는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은 다 아시겠죠? 채소 위주로 드시겠다는 분들은 사실 탄수화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드시거든요. 특히나 쌈을 사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쌈을 싸 먹을 때 안녕하십니까,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방갑상선 전문이면서 자율신경 기능의학을 관점으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진료를 보고 있는 마음편안유외과 김준영입니다. 다들 혈관 건강을 걱정하시니까 콜레스테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더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영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 돈과 비슷해요. 돈이 너무 많아도 사실 골치 아닙니까? 돈이 너무 없어도 삶이 팍팍해지겠죠? 이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으면 사실 문제가 되고요. 또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을 한 방향으로만 계속 비추고 말을 하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여지거든요. 세포막에서 세포를 조금 더 탄탄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포막의 4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없다면 세포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라는 것이 다 병들고 죽음에까지 이르기 마련인데요. 요즘 비타민 D도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도 콜레스테롤이 재료로 쓰여지고요. 우리 몸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각종 호르몬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하게 쓰여지는 호르몬이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입니다. 이 재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이렇게 만드는 호르몬이 성호르몬이잖아요. 이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재료도 되고요. 이래서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안정되게 만드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기여를 하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도 있고 내부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독소들도 있는데 이 독소들을 버려내야지 됩니다. 많은 양이 간으로 버려지죠. 이렇게 버려질 때 지용성의 독소들은 대부분 이제 담즙에 쌓여서 같이 버려지게 되는데요. 이 담즙의 재료도 콜레스테롤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없다. 그러면 아주 황당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만 높으면 혈관을 망가뜨린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약을 먹고 수치를 낮추는데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낮춰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막을 구성하기도 어렵죠. 비타민 D 생성도 잘 안 되죠.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도 담즙을 만들어내는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누구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수치를 들이대가지고 그 기준으로 약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은 좀 틀렸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 높은 거는 내 몸에서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보통 볼 때는 총 콜레스테롤로 봅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 다음에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 이 수치가 종합적으로 계산이 돼서 총 콜레스테롤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총 콜레스테롤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수치가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거보다 더 문제가 중성지방입니다. 이 중성지방은 대사질환을 일으키는 아주 흉악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할 일을 못하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LDL 수치가 높아졌을 때이고요. 또 못하게 되면 LDL 수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LDL 수치의 변화는 중성지방이 세포를 계속 망가뜨리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중성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건강검진을 한다 그러면 내일 이제 건강검진 할 예정이니까 굶어야지 되고 또 대장 내시경 하는 분들은 약을 먹고 설사를 계속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좀 잘 먹어야 되겠다. 치킨을 먹었단 말이에요. 검사를 할 때 중성지방 수치가 엄청 올라가 있게 돼요. 그럼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면 계산상으로 해도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중성지방 수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중성지방 수치를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 몸의 만성염증을 줄이는 결과가 되고, 만성염증이 줄어들면 LDL 수치도 저절로 내 몸에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 중성지방 수치를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니까 300ml 이상 하루에 섭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연구를 해봤더니 먹는 콜레스테롤 가지고는 내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덜 만들어내고 여기에는 별로 영향이 없더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땠냐면은 달걀 먹으면 안 돼. 냉면 먹을 때 노른자를 빼놓고 이제 흰자만 드신다든지, 새우 먹으면 콜레스테롤 많이 올라간다 그래. 껍데기를 같이 먹어야지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돼 해서 새우 껍데기까지 다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계란 2-3개 정도까지는 섭취를 해도 콜레스테롤에 크게 변화가 없다. 그 정도는 먹어도 된다는 걸로 허용 범위를 좀 늘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은 아직도 건강에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는 말고 어느 정도는 먹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좀 마음 놓고 편안하게 드셔라. 이렇게까지는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무래도 동물성 지방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용성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식물에는 지용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그 다음에 지방기도 별로 없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식물에서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채식으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채식을 하면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중성지방, LDL 같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성지방 수치가 HDL보다 3배 이상 되면 심혈관
혈관의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낮춰야지 된다라고 또 많이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세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은 HDL 수치와 LDL 수치가 3 이하로 유지되는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콜레스테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혈관을 건강하게 잘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 동물성 음식을 별로 드시지 않고 채식만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채소에는 지방기가 별로 없다 했잖아요. 지용성 비타민 수치가 이제 많이 떨어져요.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면 A, D, E, K 포함이 되고요. 또 필수 지방산들이 또 부족해집니다. 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거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각종 미네랄들을 많이 흡착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물론 중금속을 흡착하는 효과도 있어서 좋은 반면에 좋은 미네랄들도 흡착해버리니까 미네랄 불균형이 이제 생길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대개 철분 수치가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중요하게 쓰여지는 게 아연인데 아연 수치도 떨어져 있는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채소를 또 많이 드시게 되면은 장 상태 자체가 별로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은 이 식이섬유를 제대로 이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장이 좀 부글거린다든지 뭐 설사가 좀 잦다든지 물음변을 너무 많이 본다든지 하는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채소가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적절하게 잘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채식을 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분류가 스님이지 않습니까? 스님들은 사실 고기를 안 드시거든요. 이 채식주의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파란 잎 채소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탄수화물들을 섭취를 하게 되거든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전분이 많이 들어있는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시겠죠? 빵 같은 것들도 사실 쉽게 섭취를 하시게 돼요. 채소 위주로 드시겠다는 분들은 사실 탄수화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조절이 쉽게 잘 안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쉽게 생기고 장이 문제가 생기면 만성염증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이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채소는 사실 맛이 없어요. 각종 드레싱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신경을 써서 덜 달게 이렇게 드레싱을 해서 이제 드시는 분들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드레싱들이 엄청난 양의 설탕이 이제 들어가고 조미료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첨가물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의외로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생야채 자체도 장에 문제가 생기고 드레싱 자체도 혈당을 많이 올리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쉽게 망가질 수 있는 좋은 음식을 먹고도 나쁘게 만드는 지름길로 향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채도 생으로 드시는 것이 그렇게 권장할 만한 건 아니에요. 현대인으로 계속 우리가 지내오고 있잖아요. 현대인으로 되면 될수록 치아 구조 자체가 좀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턱의 힘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장도 같이 많이 망가져 있죠. 이런 상태에서 생야채를 많이 드신다. 물론 이제 부드러운 야채로 품종 개량도 됐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생야채를 계속 많이 드시게 되면요. 이 장에서 그걸 다 소화해내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생야채를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야채를 섭취하는 방법 중에서 쌈을 사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겉절이도 사실 이제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요. 이 쌈을 싸 먹을 때 양이 많아지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싸서 입에 넣어가지고 이제 먹는데 쌈을 먹을 때 생야채를 항상 이제 같이 먹게 되고 또 많은 양을 입안에 집어넣게 되면 씹어서 삼킬 때 약간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덜 씹게 돼요. 이 혀는 맛있는 걸 계속 집어 삼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내가 입안에서 오랫동안 꼭꼭꼭꼭 씹어가지고 삼키는 기능보다도 맛있으면 빨리빨리 삼켜서 그 다음 음식을 빨리 집어넣도록 하는 효과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고기를 먹을 때 야채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 아침에 야채를 먹었다면 먹고 나서 바로 화장실에 가서 다 비워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 안에 있거든요. 회식을 한다, 고기를 먹는다 이럴 때는 고기만 좀 드시는 것도 장 건강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장 안에 식이섬유가 있는 상태에서 고기를 먹고 또 고기가 들어가서 잘 배합이 돼서 훨씬 더 소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열심히 잘 드시는 분들도 검사를 해보면 당화혈색소, 당뇨 전 단계, 당뇨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이제 혈액검사인데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점차적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콜레스테롤에만 너무 이제 치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 중요한 부분을 자꾸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정제 탄수화물들을 더 조심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가공을 한 탄수화물들이죠. 쌀로 치면은 껍데기를 다 깐 흰쌀, 통곡물에서도 통밀 같으면 이제 껍데기를 다 깐 흰 밀가루, 이런 것들을 가루로 가공을 해서 그 가루를 다시 음식으로 만든 것들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과일입니다. 과일은 영양 성분표가 없는 가공식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은 품종 개량도 많이 하고 상품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상품화를 시키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브릭스예요. 브릭스는 당도를 측정하는 거죠. 수박을 살 때 어떤 수박을 고릅니까? 다 두들겨보고 예쁜가 아닌가, 뭐 꼭지가 어떤가 이런 것들도 보지만 이 수박이 달지 않으면 수박 잘못 샀다. 어떤 과일을 다 먹었는데 달지 않으면 과일은 아직 덜 익었다, 맛이 없다, 잘못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채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 사실은 설탕에 들어있는 포도당보다도 훨씬 더 우리 몸에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더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은 구황작물이지 않습니까? 적게 먹고도 배부른 효과가 나고 또 적게 먹고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겠죠. 특히나 이제 전분류들이 이제 그 안에 많이 들어 있는데, 이 전분류들이 많이 섭취가 되면 몸에서 포도당이 많이 들어간 효과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런 효과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고구마는 또 식이섬유가 또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도 있기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는 항상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양의 이제 식이섬유를 드실 때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이제 꼽는 문제가 미네랄 성분들이 부족해지게 된다는 거죠. 철분, 아연 이런 미네랄들 뿐만 아니라 이 식이섬유가 또 많아지게 되면 장 상태 자체를 좀 거북하게 만들고 가스를 자꾸 차게 만들고 아니면 변을 무르게 만드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됐을 때는 장의 점막 손상 자체가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점막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대장에 있는 미생물균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영양분들을 소화해내서 흡수시키는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야채를 갈아서 먹잖아요. 이렇게 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만큼의 양을 갈아서 먹는다는 거는 좀 피하셔야지 됩니다. 그게 건강에 좋은 듯 하지만 실제는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좀 익힌 야채들이 좋거든요. 예전에는 국을 많이 먹었죠. 나물 데쳐서 먹거나 볶아 먹거나 익혀서 먹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푹 고아서 먹는 나물들이거든요. 대부분 국건더기예요. 국건더기에 들어있는 나물만 충분히 드셔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식이섬유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고, 그게 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소가 왜 나쁜가를 좀 더 깊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옥살산이라는 게 신장에도 나쁘다라는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시금치, 현미, 콩 이런 데 많죠. 시금치 100g에 600-700mg 정도, 콩은 한 200mg, 현미는 100mg 정도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건강을 칠 수 있다. 이 옥살산은 콩팥에 가가지고 칼슘하고 부착이 되면서 신장 결석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신장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건강에 타격을 입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많은 양의 독소는 간을 통해서 버리지만 독성이 강한 것들은 소변을 통해서 버리거든요. 이 똥은 한 일주일 못 넣어도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요. 근데 소변은 하루를 못 본다, 사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거든요. 중환자실에서도 소변량이 하루에 얼마인가를 측정하게 됩니다. 콩팥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키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에 옥살산의 문제가 끼다 보니까 현미밥을 먹는 것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게 실생활에 얼마나 적용이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지 됩니다. 홍삼 드링크, 홍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홍삼이 1%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자체가 홍삼 드링크예요. 그런 것처럼 옥살산이 물론 대표적으로 시금치, 콩, 현미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몸에 그렇게 타격을 줄 정도인가를 한번 봐야지 되는데요. 이 시금치
시금치 한 단을 사가지고 우리가 반찬으로 만들었을 때 시금치 반찬을 얼마나 드십니까? 매일같이 시금치 반찬을 드시는 분들은 없겠죠. 현미밥도 현미만 오로지 해서 한 공기 가득 꾹꾹 눌러서 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현미밥에 뭐 쌀이나 뭐 찹쌀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잡곡을 섞어서 한 공기가 밥이 200g 정도라고 해도 현미가 들어가는 건 한 7, 80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옥살산의 양을 매일같이 먹는다고 쳐도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야 콩팥에 문제가 생길까 말까 이런 정도입니다. 아주 소량으로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옥살산이 칼슘하고 체내에서 합성이 될 때가 이제 문제인데요. 돌이 될 가능성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럼 어떤 경우가 혈액에 칼슘이 많아지게 되냐? 바로 만성염증이 많을 때입니다. 염증 자체가 뭔가의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도 건너 어떤 증상을 만들어내는데 기초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만성염증이 많은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장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이에요. 장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만성염증이 많이 만들어지고, 옥살산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좀 드셨을 때 아무래도 장이 건강하신 분들보다도 훨씬 더 옥살산이 흡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문제가 생기려면 매일같이 엄청 많은 양을 3에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계속 먹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시금치 반찬 3개월 동안 계속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채소가 옥살산의 위험 때문에 내 콩팥을 망친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식생활 습관들 때문에 장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과민대장, 이게 도대체 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과민대장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진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만큼 이제 장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인데요. 젊은 사람들도 식생활 습관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 다른 문제들도 나이가 들면 많이 생기는데 장 문제는 더 쉽게 생기게 되겠죠. 나이가 든다는 거는 첫 번째 문제가 혈액순환이 자꾸만 나빠진다라는 겁니다. 장은요, 피부하고 똑같이 안쪽과 바깥쪽을 나누는 경계의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피부는 두껍고 우리가 보통 보호를 많이 하고 많이 아끼잖아요. 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계속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음식이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위거든요. 장 점막이 손상은 피부가 손상되는 것보다 더 많이 손상될 가능성들이 높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여기에 계속 비빈다 그러면, 밥을 먹듯이 비빈다 그러면 피부도 금세 망가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장은 굉장히 잘 견디고 있죠. 장세포는 3일에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손상이 많으니까 그만큼 빨리빨리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상처가 만약에 여기 피부에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안 뭡니까? 가만히 둬야 되잖아요. 이제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지 되는데, 장이라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꼭 먹어야지만 살 수가 있고, 또 상처가 어디에 났는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보호를 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처를 좀 더 잘 아물게 하려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좋아야 된다.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죠. 당뇨 환자분들은 혈액순환 자체가 나빠지는 말초혈관 질환이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혈액순환이 기본적으로 나빠지게 되는데요. 말초혈관이 망가지는 것도 나이가 들면서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당연히 혈액순환이 나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단일 기관에서 혈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장이에요. 두 번째가 간입니다. 세 번째 폐, 콩팥, 뇌,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혈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혈액이 많이 지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혈액량이 엄청 많이 지나가야지 되는데, 노인이 될수록 점점 더 탈수가 되고요. 혈관이 쉽게 망가진 게 회복이 잘 안 되죠. 장 건강이 점점 더 문제가 생기는데, 이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게 당뇨가 있어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자율신경이 망가지는 경우에 혈액순환도 잘 안 되면서 장의 연동운동까지도 잘 안 돼서 장이 한번 망가지기 시작을 하면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자꾸만 가게 됩니다. 아프고 불편하고 이러면은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먹는 음식이 이렇게 잘 입에 들어가지 않는데,
젊을 때는 조금만 쉬면은 회복도 금방 하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쉽지 않고 또 다른 문제들도 계속 있고 여러 가지 약들을 복용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됐을 때는 장 건강이 점점 더 안 좋아지죠. 장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거는 장내 환경 자체가 이제 나빠진다는 건데 장내 환경을 좋게 유지를 하는 거는 미생물들이 좋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고 중간균들이 이렇게 있죠. 20대, 60대, 20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쁜 균이 80, 90이 되고 좋은 균이랑 중간균 자체가 훅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20대, 20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만약에 15대 25로 됐다. 그러면 이 중간균이 전부 다 유해균 쪽으로 조금 더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 자체가 급작스럽게 이제 나빠지게 되는 거죠.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는 게 나이가 들수록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려면 장 점막이 두꺼워져야지 되는데요. 점막이라고 하는 게 물이 95%인데요. 95%의 물은 가만히 있으면 흐르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물이 흐르지 않고 점막은 코팅된 것처럼 장세포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어 있도록 해주는 것이 5% 사슬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탈수가 되니까 95%의 재료가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점막이 점점 얇아지게 되는 거예요. 당 사슬의 구조도 변하게 되고 당 사슬의 개수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막이 두꺼워질 가능성들이 점점 적은 거예요. 장세포에는 또 혈액순환이 적어서 충분한 점막을 계속 제 시간 내에 만들어내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이게 장내 미생물을 아무리 좋게 만들려고 해도 점막 상태가 좋지 않으면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내가 먹는 음식 자체를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소식을 해도 배가 고프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소식을 한다는 거는 내가 속이 거북해, 소화가 안 돼서 나 좀 원래 적게 먹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행사가 있어가지고 나 과식을 했어, 배가 지금 터질 것 같아. 그런데도 소화가 되지만 내가 평상시에는 소식을 하고 있어. 이게 제대로 된 소식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훨씬 더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이렇게 해주려면요. 제일 첫 번째는 당연히 식이섬유가 제일 중요하죠. 채소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채소에 포함되어 있는 식이섬유들은 대개 셀룰로즈라고 합니다. 불용성이죠. 이게 물에 녹지 않는. 우리 몸에서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그럼 어디 있냐? 대개 이제 수용성이다 보니까 약간 끈적끈적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율무에도 많고요. 모기버섯, 버섯 이런 데도 이제 많이 있고, 미역 같은 데도 이제 그런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들이 많이 있거든요. 헤미셀룰로즈를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이 헤미셀룰로즈는 현미 속껍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거든요. 균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이제 번식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환경이 만들어져 있으면 쉽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 그 균의 좋은 재료들을, 먹이들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 조심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총 콜레스테롤도 물론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이제는 조금 더 따져보세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이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은 100 미만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되는데 기준을 조금 완화한다 그러면 150 미만으로 유지를 하시고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보통 40 이상이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60 이상으로 좀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채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치를 한번 보시고 중성지방이 너무 높네? 그러면 내가 먹고 있는 채식 식단에서 탄수화물, 특히나 이제 중성지방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절을 해서 콜레스테롤의 걱정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식단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식은땀은 비교적 상부 흉추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이렇게 이제 식은땀이 나게 되고 긴장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저혈당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로 식은땀이 이제 나게 되는데요. 또 땀이 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유독 피곤하고 땀이 많이 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피곤하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갑상선을 먼저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 전에 밤을 샜다든지 그동안 일이 너무 많아서 과로를 했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도 되겠지만 충분히 쉬어도 피곤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갑상선을 범인으로 지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피곤한데 땀도 많이 난다. 그러면 다른 문제이거나 다른 문제가 더 얹혀 있을 가능성들이 많아요. 땀이 난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땀을 낼 수 있습니까? 땀이 나는데 그걸 안 나게 할 수도 없잖아요. 자율신경 문제가 얽혀 있어요.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피로회복이 늦어지게 되거든요. 내가 피곤한데 땀이 많이 난다. 이런 분들은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제일 첫 번째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저절로 막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들인데 심장 뛰는 거, 장 운동하는 거 잘 알고 있으신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털을 자라게 하는 거, 눈을 깜빡이는 거, 우리가 씹어서 삼키는 거, 말을 할 때 근육을 움직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털을 더 자라게 한다든지 쭈뼛 세운다든지 아니면 눈물을 흐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저절로 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자율신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땀 나는 거를 분류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우리가 운동을 해가지고 흘리는 땀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가만히 있는데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니면 사우나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흐르는 땀이 있겠죠. 세 번째는 그냥 땀이 나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식은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땀 종류에 따라서 이 자율신경이 작용하는 부위들도 서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땀이 난다는 거는 내 몸에서 체온 조절 자체를 잘 안 되니까 맞춰보려고 하는 노력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체온 조절을 해주는 것이 뇌에 있는 지상 하부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중복이 되는 거죠. 운동을 할 때는 이제 심계항진, 심장을 뛰게 하고 혈액순환을 좀 더 많이 하게 하고 열을 식히려고 땀이 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전체 자율신경이 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자율신경은 등척추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등척추 전체에 걸쳐서 자율신경이 작동을 해서 전신에 땀이 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워서 뭐 사우나에 있어서 이렇게 흐르는 땀들은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몸에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도 똑같이 자율신경 전체가 다 작용을 해서 나게 되는 땀입니다. 그런데 병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땀, 식은땀은 비교적 상부 흉추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식은땀은 대개 상부에서 많이 나게 되죠. 손에 이렇게 이제 식은땀이 나게 되고, 긴장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뭐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저혈당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로 식은땀이 이제 나게 되는데요. 주로 상체에서 납니다. 그런데 손하고 발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또 작용을 하거든요. 손하고 발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장되거나 이러면은 발바닥에 이제 땀이 나가지고 떨어지거나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작용하는 자율신경은 약간 상부 흉추에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부 흉추는 비교적 목 때문에 쉽게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식은땀이 많이 난다, 또 피곤하다, 이런 분들은 혹시 목 문제가 있지 않나를 꼭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뭐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증상이 어느 순간에 확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자리에 일어났을 때 핑 돌았어요, 길 걷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런 것처럼 자율신경 실조, 미주신경 실신,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자율신경 이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자율신경은 우리 몸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벌어지는 일들은 전부 자율신경이랑 거의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경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신경이 혼자서 고장이 나려면 큰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강하게 왔을 때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서서히 되어 오던 게 증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느 한순간이다, 이런 거예요. 한겨울에 강물이 얼었는데 돌을 던져도 깨지지 않던 그 얼음이 어느 날 조그만한 돌을 탁 던졌는데 깨지면서 강물로 돌이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얼음이 깨지려면은 온도가 서서히 오르고 봄이 와야 드디어 조그마한 돌로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느끼는 거지,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고 척추의 배열 상태가 틀어지는 게 아주 크게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율신경은 척추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인데요. 감정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나 직접적으로 뇌내피질, 뇌의 바깥쪽에 있는 우리가 이제 감정이라든지 사고를 하고 인지 능력
역을 하는 그 대뇌피질의 문제로도 자율신경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내가 급작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긴장하지 않습니까? 긴장한다는 거는 혈관 수축을 한다는 얘기고, 수축을 시키려면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야지 되고, 자율신경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느 날 한순간 탁 받는 그런 감정들은 또 쉽게 해소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잊을 수 없는 그런 충격은 오래 가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도 더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때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옆에 같이 있다. 계속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진 결과로 세포가 망가지고, 그게 내 몸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의 다양한 증상들입니다.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도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나쁘게 만들지만,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몸 자체에서 이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자율신경은 등척추와 관련이 많은데요. 등척추가 문제가 생기려면 목과 골반의 문제가 합작이 되어야지 됩니다. 이게 연합을 해서 등척추의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아무래도 영향은 목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다, 골반이 많이 틀어졌다,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영향을 주긴 하지만, 현대를 살아갈 때는 이 고개를 숙여서 하는 작업들, 특히나 앉아 있으면서 망가지는 목 문제, 훨씬 더 등척추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척추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통증으로 나타나게 돼요. 등이 뻐근해요, 뒷골이 땡겨요, 날개뼈가 쑤셔요,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이거 말고도 이상한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이제 골치 아픈 것들이 장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또 장 문제와 함께 나타나는 자가 면역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의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뒷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은 이걸 계속 방치를 했을 때는 목 자체의 구조가 바뀌어요. C자 커브가 제일 기본인데 여기에서 일자로 되고 거북목이 되고 역C자가 되고, 점점 나빠지게 되면 자율신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경부의 문제까지 많이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뇌혈관 질환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밤에 땀이 나는 경우들, 당뇨 환자들,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됐을 때, 너무 저혈당이 됐을 때 이제 그럴 가능성들이 높겠죠. 식사량이 충분하지 않다든지, 약 용량이 너무 셌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고요. 또 땀이 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갑상선 항진이 있어요. 갑상선 항진은 사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가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와 유사한 신체 기능에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100m만 달리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몸이 달리고 있으니까 땀이 계속 나게 되고, 땀이 나면서 체중도 빠지는 현상도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갱년기 증상이에요. 낮에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옷을 몇 번 갈아입었어요, 땀이 나서 부채질을 했는데 갑자기 추워졌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율신경의 문제는 누워있을 때 조금 더 악화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목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 자율신경의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 중에 땀이 나는 것도 자율신경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꼭 자율신경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갱년기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대개 탈수와도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이 많이 있는 바다는 끓지도 않고 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물이 별로 없는 아스팔트는 어떻습니까? 계란 후라이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빙판길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온도 차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급작스럽게 변하게 되거든요. 갱년기 증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자율신경의 문제도 있겠지만 탈수도 한번 꼭 염두에 두셔야지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너무 많이 난다, 내가 음식을 하나 먹는데도 뭐 땀이 비 오듯이 쏟는다, 이게 좀 이상한 문제죠. 너무 많이 난다, 너무 적게 난다, 이거는 자율신경 자체가 교감, 부교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비율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율신경의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 몸 자체가 고장났을 때, 특히 척추가 고장났을 때 그럴 가능성들이 매우 많이 있거든요. 내가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이 되어 있는지, 너무 저하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부교감신경이 또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부교감 상태가 교감신경의 보조를 잘 못 맞춰줬을 때 이런 문제들은 더 쉽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부교감신경은 대부분이 장 상태가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장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때는 부교감신경의 근본 자체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기본을 딱 못 잡아주고 있으면 교감 자체가 움직이는데 들쭉날쭉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내 몸이 계속 뭔가를 이렇게 조율을 하고 맞춰줘야지 되는데, 그런 맞추는 시스템도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땀이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나고 어떤 때는 너무 적게 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장 건강을 신경을 쓰셔야지 됩니다. 장에서 만성염증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 자체에서도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특히나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면 혈액순환 양을 조절을 해야지 되는데, 그 혈액순환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만성염증들이 자율신경의 문제들을 악화시키는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장 건강을 좀 더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제일 첫 번째는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위장 건강을 지키셔야 됩니다. 위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요, 첫 번째가 과식이에요. 그 다음에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과 과식을 좀 더 조심을 하셔서 위장 상태를 안정화를 시키면 장 건강은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염증들을 낮추는 데는 오메가3 지방산이 충분하게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은 영양제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음식으로 먹는다면 고기, 생선류들이 좋은 편이죠. 등푸른 생선, 정어리 도움이 되고요. 아마씨 같은 식물들도 오메가3 지방산들을 이제 섭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죠. 대부분 교감신경에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마그네슘이 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좀 드시면 좋은데, 견과류가 좀 해당이 되죠. 이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이 세로토닌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음식이 좋은데, 바나나, 두부, 콩류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이제 좀 드시면 좋은데, 이런 음식들을 먹어야지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고 교감신경이 조금 더 안정이 되기보다는 내 몸 자체 전체의 영양 상태를 잘 개선을 시키면 훨씬 더 자율신경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염증을 많이 만들어내는 음식들은 조금 먹지 말아야지 되겠죠. 늘상 말씀드리지만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인데요. 장 건강을 위해서도 먹지 말아야지 되지만, 자율신경이 심장박동에 이제 많이 관여가 되잖아요. 심장이 이상하게 뭐 빨리 뛴다든지 혈액순환이 좀 더 나빠진다,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심박동수를 조금 올리는 음식들, 이런 것들 좀 피하면 좋은데요. 흔하게 아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카페인, 술, 이런 것들이죠. 커피를 어떤 때는 좋다고 하고 어떤 때는 나쁘다고, 내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카페인이 문제라고 하니까 이 카페인을 마시고, 커피를 예전에는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커피 마시니까 심장이 두근거려,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괜찮았었는데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장 건강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은 간에서 대부분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카페인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긴 한데, 간의 그런 기능들을 향상시키는 데는 장이 반드시 건강해져야 되고요. 간 기능이 악화되어 있는 데는 장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데노신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데노신은 언제 만들어지냐,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ATP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로 쓰게 돼요. 앞에 있는 A가 이제 아데노신의 A인데, 우리 몸에서 많아지면은 심장 박동수도 좀 떨어지고, 뇌도 좀 안정이 되고, 간도 쉬게 되고, 잠이 오게 되고, 좀 더 편안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그 아데노신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데노신과 유사한 카페인이 작용을 해서 아데노신이 거기에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잠이 깨게 되는 거죠. 출근하면서 계속 커피를 드시고 정신을 차린 이유가 그 아데노신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카페인을 계속 드시게 되면 뇌도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심장 박동수도 계속 올라가게 되고, 간에서 아데노신 처리를 못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너무 피곤해졌다가 어느 순간에 커피를 마셔야지만 회복이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제 돌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카페인, 술, 이런 것들, 또 염증을 계속 일으키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으세요. 자율신경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하실 텐데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용하고 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 부교감신경을 줄 수 있다고 하죠. 대표적인 게 명상이 되고요. 좀 더 정적으로 움직이는 요가,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명상을 해서 부교감신경을 향상시킨다라고
많다고 하는 의미는 교감신경이 낮에는 6대, 부교감신경이 4 정도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7대 3이나 8대 2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상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6대 4로 다시 맞춰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몸을 조금 더 이제 안정화시키면 이렇게 이제 향상이 되는 거지, 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역전되게 됩니다. 그럼 부교감 신경이 너무 항진이 되게 되면 내 몸이 나른하고 힘이 없고 의욕도 떨어지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도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셔야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장 건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간식을 좀 줄이셔야 돼요. 끼니로 때우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줄이셔야 되는데, 간식의 대부분이 뭐냐?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이에요. 내 생활 속에서 간식을 좀 줄이고 적정 양의 음식을 섭취를 하고 식사와 식사의 간격을 조금 더 띄우고 하는 그런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자율신경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호흡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태어나서 호흡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또 산소가 없으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3분 만에 사망하게 되는 거죠. 현대인들이 충분한 양의 산소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앉아가지고 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심호흡을 하게 되면 충분한 산소를 이제 집어넣는 효과가 생기죠. 리듬의 길이를 조금 더 이렇게 느리게 되면요, 몸이 좀 더 안정화되는 효과가 생기게 돼요. 생각이 많고 고민거리가 많이 되고 걱정이 많을 때는 내 몸이 아무래도 교감신경 자체가 이제 항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호흡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부교감신경이 강화가 되는 효과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우선 늑간 근육 자체가 이완이 충분히 되어야지 됩니다. 근육이 갈비뼈를 딱 잡고 있을 때는 숨을 아무리 복식으로 호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양 이상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늑간 근육 자체를 넓혀야지 되는데, 등 척추에 문제가 생겨져 있을 때는 늑간 근육의 긴장도가 계속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잘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호흡량 자체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심호흡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얕은 호흡을 하게 되죠. 그런 분들은 보면 한숨을 별일도 아닌데 계속 쉬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체 건강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인위적으로 심호흡을 해서 상황을 벗어나야지 되겠지만 등 척추의 건강을 잘 지켜서 근육 자체를 좀 더 이완시키는 그런 노력들도 하셔야지 됩니다. 이 배변 활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배변 활동을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좀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미지근한 물보다는 찬물이 오히려 좋은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드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건조해져 있는 몸이 수분을 마시면서 적셔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럴 때 마시는 수분은 조금 더 잘 흡수가 되는 경향들이 있게 되거든요. 음식이 아니니까 소화를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서 장에 한번 시동을 걸어주는 거, 이것이 오늘 하루 종일 장 건강 또는 자율신경의 안정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커튼을 한번 열고요, 햇볕을 한번 보세요. 창 넘어서 햇볕을 꼭 한번 보는 것이, 물론 이제 햇볕을 직접 받는 것보다는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밝은 빛을 한번 본다는 게 자율신경을 한번 세팅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권장할 만하고요. 낮에는 한번 나가보세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것들을 짧은 시간이라도 한번 쬐는 것이 여러분들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절로 움직이는 기관 고장나고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심장과 장을 볼 수가 있죠. 장은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복부 초음파를 이제 하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어느 정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심장의 문제는 심전도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죠. 거기에서 진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박동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빈맥이라든지 부정맥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율신경 검사 자체를 이제 해보는 거는 심박 변이도 HRV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를 통해서 자율신경 상태 이제 괜찮은지도 확인을 해보게 되고, 어지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대 자체를 기울기를 조절을 해가지고 어떨 때 어지러움이 발생하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검사법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검사가 전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꼭 찍어보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왜 찍어야 되냐면
중추신경이라는 것이 뇌와 척추에 있거든요. 근데 뇌는 한 덩어리로 돼 있어요. 이 뼈가 한 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크게 고장날 일이 별로 없는데요. 척추는 마디마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디마디가 고장날 가능성은 매우 높고, 특히나 현대인들은 목이 고장나고 골반이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등척추에 영향을 심각하게 주게 됩니다. 뼈가 틀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신경이 같이 틀어지게 되고 꺾이게 되거든요. 자율신경에 문제가 쉽게 생기고 통증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종합병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몸에 이상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가상의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척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척추 건강을 잘 지킨다는 것이 결국은 내 몸 자체가 스스로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목부터 시작해서 골반 틀어짐이 어떤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